이 약통 저희 환자분들이 되게 익숙한 물건이죠. 그렇죠.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네네. 집에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 두통이 오면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그래도 반응이 빠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통약이 점차 듣지 않고 예전에는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알, 두 알 늘려야 되고 효과도 되게 적어요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드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약을 먹긴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처음에는 이제 들어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안 드는데도 이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 두통약 복용이 어느 순간부터 내 두통의 통증을 이렇게 눌러주고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두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통약을 내가 먹는데 왜 두통이 더 심해지고 두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냐. 실제로 수십 년 전에는 이 진통제, 이 두통약이 두통의 골드 스탠다드가 됐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먹으면서 점차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 세계 두통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두통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두통약에 너무 의존하면서 생기는 두통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통 진단 항목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게 MOH라는 개념입니다. MOH가 어떤 것의 약자죠? 예, Medication Overuse Headache라고 약물을 과용해서 생기는 두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공식적인 진단명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WHO에서 약물 과용 두통을 가장 흔한 2차성 두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진통제 사용 습관을 잘 활용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같이 두통에 대한 소중한 정보 앞으로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는 MOH고 한글로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병이 생기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원래 자체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두통이 오면 우리 스스로 이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올 때 뇌가 자연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통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진통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면 뇌가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굳이 통증을 억제하지 않아도 밖에서 이런 통증 억제 물질이 들어오네? 그럼 내가 굳이 통증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뇌가 통증 억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깥에서 이렇게 제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자체적인 시스템을 멈춰버리는 거죠.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스스로 생성할 필요가 없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통제를 먹어서 효과가 있을 땐 좋은데 어느 순간은 이제 점차 내가 더 심해지면서 진통제가 효과가 없을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오면은 전보다 통증은 더 강하게 오고 약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컨트롤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두통이 더 심해지고 또 약을 먹고. 그러면 두통과 약,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구에 따라서는 만성 두통 환자 중에 상당수, 많게는 절반 가까이까지 이러한 약물 과용 두통이 동반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통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일수록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을 확률도 높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약물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기전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만성 두통이 약물 과용 두통은 아니에요. 약물 과용 두통이 보니까 만성 두통 환자 중에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두통이 있을 때 얼마나 약을 자주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까요? 국제 두통학회에서 약물 과용 두통에 대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복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약물들 있죠. 타이레놀, 이부브로펜,
나프록센 같은 일반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먹는 날들이 3개월 이상 됐을 때 약물 과용 두통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립탄 계열. 트립탄이 뭐죠? 트리타는 이제 편두통의 전용 전용 약이죠. 예. 진통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트립탄 계열은 한 달에 10일 이상 먹는 날들이 3개월 이상 넘어갔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이면 이제 뭐 격일로 하루 건너 하루씩은 계속 먹는다고 보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매일매일 먹는 것 같지는 않는데도 약물 과용 두통을 유발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약을 이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뭐 보통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통 얘기를 한번 써보자. 내가 실제로 얼마나 두통이 자주 있고 심하고 또 약을 얼마나 자주 복용하는지 보자 라고 하니까 막연히 가끔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달에 뭐 15번, 기록을 20번. 해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제 책을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저희 책에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두통 항목이거든요.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편두통이 만성화되면서 자리 잡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서 두통이 있는데 이게 약물 과용으로 인한 건지 그냥 내 두통이 심해진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체크하는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두통이 있는데 약물을 좀 많이 복용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체크 포인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두통이 최근에 훨씬 자주 혹은 거의 매일 있다. 매일 두통 있으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맞죠? 두 번째,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다. 즉, 기상두통이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죠. 세 번째, 진통제를 먹으면 2~3시간 안에 통증이 줄지만 약 효과가 떨어지면 바로 또 두통이 올라온다. 네 번째로, 예전에는 기존에 먹던 약이 한 알로 충분했는데 약을 2알, 3알씩 늘려가야 겨우 비슷한 효과가 난다. 다섯 번째, 두통약이 없으면 불안하다. 들고 다니는 거죠. 외출 전에 반드시 챙기고 약통이 다 떨어지면 초조한 느낌이 든다. 이 안에 해당된다면 약물 과용 두통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약물 과용 두통이 내가 기존에 두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대로 약물 복용을 많이 하면서 두통이 좀 심해졌다고 판단될 때 약물 과용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확진은 사실 약물을 끊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자세한 과정들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치료할 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두 번째 기상두통 포인트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아침에 두통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냐? 기존에는 없었는데 밤새 잠을 자면서 진통제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뇌가 통증 물질이 있으니까 뇌가 반동을 일으키 통증 반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두통이 아침에 일어날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오늘 또 두통이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약물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오는 두통 반응이거든요. 물론 아침에 오는 두통이 모두 약물 과용 두통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약을 드신다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진통제를 당장 바로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갑자기 끊으면 반동 두통이 훨씬 심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되고요. 두통이 올 때 약물 복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체계적인 계획 하에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통 일기를 쓰는 건데요. 일기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스마트폰 메모 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딱 2주만 해보시면 돼요. 두통이 오면 날짜, 사실 날짜도 필요 없죠. 메모 이제 생성을 하면 날짜가 바로 적히니까요.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통증 강도를 1부터 10까지 매겼을 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만약에 이 두통 때문에 내가 약을 먹었다면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어떤 약을 몇 알 정도 먹었는지 이 3가지만 적어보세요. 저희 의료진도 이렇게 두통 일기를 쓰기 쉽도록 어플도 하나 만들어놨죠. 네, 뭐 그냥 메모장이나 뭐 쪽지도 괜찮은데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두통일기를 2주 정도만 쓰고 그 기록을 보면 자신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두통이 오고
약을 얼마나 먹었고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은 훨씬 정밀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상태 상담을 하면 자세한 상담이 안 돼요. 좀 기억을 해내기도 어렵죠, 네. 사실은. 그러면 약물 과용 두통이 있을 때 두통 일기 말고 약물을 좀 조절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약을 먹는 대신에 비약물적 대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어두운 방에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는 것, 그리고 차가운 수건이나 아이스팩을 이마, 뒷목 쪽에 대는 것, 차가운 겁니다. 네, 뜨거운 거 되면은 이제 혈관이 오히려- 더 확장되면서 오히려 두통이 더 올 수가 힘들 수 있어요. 있죠. 네네. 눈을 감고 깊게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 10번 정도. 이 방법들이 생각보다 두통 완화에 효과가 매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효과 있는 방법들을 워낙 정리를 많이 해서 저희 유튜브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은 간단하게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열심히 띄워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통이 이렇게 약한 단계, 시작 단계일 때, 약이 없이도 통증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약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내가 약에 의존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도 그것들을 인지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예요. 진통제도 두통에 도움이 되지만, 언제까지 약물을 복용하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근본을 끌어내도록 두통이 왜 반복적으로 오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두통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약물 과용 두통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두통을 유발하는 머리와 목 주변 구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유착, 흉터처럼 굳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머리로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 진통제로 버텨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치료를 근본적으로 해야 진통제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진통제가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긴 하죠. 그렇죠. 네. 약물 과용 두통의 치료에 있어서 침 치료, 특히 두통을 유발하는 두통 유발점들의 직접 침 치료를 통해서 여기를 풀어주는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임상 근거들이 꽤나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말 그대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쓴 책에도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데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고 길게는 효과가 6개월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치료는 단 4주만 받았는데도 그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진통제는 먹으면 그때뿐인데 이 치료를 해서 단기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이게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냐면, 진통제는 외부에서 우리 뇌의 통증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이 한의학적 치료는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과정을 정상화시킨,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뇌의 기능이 비활성화된 거를 점차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두 원장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통제 혹은 두통약은 나쁜 게 아니에요. 드셔서 도움이 된다면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점차 늘어난다거나 약물의 양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있고 약물을 점차 내가 의존하고 있고 약을 먹는데 효과가 점차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처가 필요하니까요. 세 번째, 혼자 약을 끊기보다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통 일기로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해보고 비약물적으로 두통을 이겨내는 노력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전문가와 함께 내가 쓴 두통 일기를 가지고 약물 복용 전략을 세우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낫는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통제는 두통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죠. 통증을 잠시 덮어두는 약입니다. 알람이 꺼졌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난 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사용하실 때는 꼭 적정량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책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를 참고해주세요. 약물 과용 두통의 원리부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통일기 작성법, 그리고 비약물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담아놨습니다. 구매 링크도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거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꼭 자세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읽어보고 실제 두통 환자분들이 겪는 상황들을 잘 캐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 환자분들, 제가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편두통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편두통 치료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 내용이에요. 무려 600만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세대 의대와 숭실대 공동연구진이 2024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편두통을 방치하면 뇌가 손상됩니다. 방금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신 것만으로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편두통이 뇌에 어떻게 손상을 유발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 편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이 더 취약하고 위험한지 중요하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냥 위험한 걸 알고 살면 되나요? 아니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어요. 오늘이 그 말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느끼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으로 이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두통이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이해하려면 뇌 MRI 사진을 찍었을 때 보이는 한 가지 현상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뇌의 백질 병변이라는 건데요. 뇌는 회백질과 백질, 이렇게 크게 2가지 구성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MRI를 찍었을 때 뇌의 백질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흰 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뇌 백질의 고신호 병변, 하얗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뇌 백질이 조금 손상을 받았던 흔적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이 신호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편두통이 없는 사람보다 편두통 환자, 특히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서도 편두통 전에 조짐, 전조라고 확 시각적인 전조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조짐이 있는 편두통 환자에게서 이 백질 병변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편두통이 없는 분들보다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편두통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조짐 편두통을 가진 분들이 뇌 백질에 흉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흰 점 하나하나가 뭐냐면 뇌로 가는 피가 가다가 막혔다가 회복되면서 미세하게 뇌 조직이 손상된 흔적이, 이런 게 MRI에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편두통이 발작을 할 때마다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했다, 확장됐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뇌에는 상처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편두통이 올 때마다 그럼 상처가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건가요?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겠지만 편두통은 계속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뇌에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 한 번 왔다고 해서 MRI에 막 보이는 흉터가 바로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두통이 몇 년 동안 반복되고 몇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려 600만 명 이상을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로 나왔는데요. 편두통 환자의 치매 발병률이 1.8%, 편두통 없는 대조군은 1%였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이 있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이렇게 딱 편두통 하나만 차이가 났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 이 책에서도 편두통과 뇌혈관의 연관성을 한 챕터 전체로 다뤘는데요. 단순히 MRI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고
편두통이 반복되면 이 편두통 자체가 뇌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편두통을 그냥 단순히 두통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네요. 뇌신경계 질환의 범주로 봐야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에 무리가 오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간의 연구 결과로 사실 영향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연구팀이 18년간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편두통 환자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은 편두통이 없는 사람보다 1.37배 높았습니다. 또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간헐적으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발생할 위험이 무려 1.48배 높았습니다. 거의 1.5배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편두통을 앓으면 전체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고 치매 안에서 알츠하이머도 높아지고 혈관성 치매도 높아지고 네네. 알츠하이머는 사실 유전적인 영향이 꽤 많이 있는 치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편두통까지 있어버리면 더 그게 더 확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거네요. 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졸중 이야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무겁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뇌졸중까지. 두통만 앓는 게 정말 그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렇게 다양한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오는 거예요. 2023년에 한국인 편두통 환자 45,246명과 대조군 18만 명가량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 연구가 중요한 건 뇌졸중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고혈압, 당뇨, 흡연력, 비만, 음주 이렇게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험 요인을 다 보정을 하고 나서도 편두통 환자군의 뇌졸중 위험이 1.35배 높았다는 겁니다. 아주 유의미한 지표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혈압도 정상이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 근데 편두통만 있어. 근데 이 편두통만 있다는 것 자체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심지어 이 편두통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위험 요인이 특히 젊은 분들한테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 의대에서 34세 미만에서 뇌졸중이 생겼던 환자군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뇌졸중이 있었다고 하면 보통 다 노인들을 떠올리시잖아요. 34세 미만 뇌졸중 환자들을 조사해봤을 때 여자 환자의 35%, 남자 환자의 20%가 편두통이 있는 상태였다고요. 편두통의 유병률 자체가 여성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남성 젊은 뇌졸중 환자의 20%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두통이 있다면 나는 젊으니까 뇌졸중 위험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른 나이부터 뇌졸중 위험을 안고 사신다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무겁게 말하자면. 네. 왜 이렇게 편두통이 뇌혈관 그리고 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일단 편두통이 발작할 때 뇌 안에서 생겨나는 일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편두통 자체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의 뇌혈관은 정상인보다 자극에 훨씬 예민한 상태였다가 혈관이 확장됐다가 수축됐다를 반복하면서 혈관에 있는 세포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혈관이 일을 많이 하면서 빨리 닳는다? 그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요. 되겠네요. 쉽게 말하자면. 네. 우린 처음에 막연하게는 이렇게 아픈데 머리에 무리가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있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편두통은 3차 신경계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CGRP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주변 혈관과 신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은 커지고 신경엔 정말 염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뇌혈관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한 번으로는 당연히 괜찮겠죠. 하지만 낫기도 전에 또 염증이 생겼어요. 또 염증이 생겼어요. 이런 미세한 염증 손상 흉터들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뇌가 손상받기 쉬워지는 거죠. 또 이제 더 말씀드리기 정말 아쉬운데 혈액이 굳기 쉬운 상태가 돼요. 편두통 환자는 혈소판이 활성화가 더 잘 돼가지고 혈액이 조금 더 쉽게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흔히 겪는 뇌의 경색을 만들고 이런 편두통 환자는 미세한 뇌경색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혈관의 기능 장애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계속 약을 드시고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혈압이라든지 고지혈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계속 편두통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진다는 거네요. 내가 나이가 많지 않아도. 결국 이 세 가지 혈관 반응성 이상, 반복된 염증, 과도한 응고성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겁니다. 특히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 내가 편두통이 오기 전에 뭔가 조짐 현상이 있다. 그 시각이 왜곡되고 빛이 번쩍번쩍한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위험이 높습니다. 편두통의 조짐이라고 하면 두통이 오기 전에 보통은 시야 증세로 오거든요. 앞에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아니면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거나 혹은 한쪽 손발이 막 저리고 감각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편두통 조짐을 가지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즘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고 어두운 얘기고. 무서웠죠. 네네네. 네. 정말 내가 두통도 억울한데 이렇게 무서워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아셔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대응을 할 수 어떻게 할 있으니까.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는 좀 밝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당장 두통 일기를 시작해주세요. 뭐 또 일기를 쓰래 이게 아니고요. 두통 일기를 시작을 해야지 편두통에 대해서 나의 대응 방안, 약을 먹든 다른 치료를 하든 적절하게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지 편두통의 횟수를 낮출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게 한 번 온 걸로는 괜찮다. 하지만 이게 여러 번 쌓이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통 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극에 예민한지 어떤 치료에 효과적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한 달에 8번 이상의 두통이 있다면 만성화되기 거죠. 직전이시거든요. 이때는 더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8번이면은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8일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출근을 지금 일주일에 두 네, 번만 한 달에 해도 22번씩 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잘 체크해 보세요. 또 방금 말씀드린 조짐, 전조 증상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한번 어떤 증상인지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나 지그재그 선이 보인다. 한쪽 선이나 얼굴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어눌해지는 느낌이 든다. 두통 전에 20에서 60분간 이런 증상이 왔다가 사라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짐 편두통이에요.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무조짐보다 뇌혈관 위험이 더 높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두통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 MRI를 찍었을 때 뭐 병변도 없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MRI가 잡아내는 건 이미 구조적으로 기질적으로 아예 변형이 된 경우를 잡아내는 겁니다. 지금 한 겹씩 쌓이고 있는 미세한 손상은 MRI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통이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 여러 번 가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뇌에 계속 자극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RI 정상입니다. 근데 편두통 계속돼요. 안심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는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런 환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랬다라는 거고 그건 가해지는 순간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두통 자체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두통 약 자체는 통증을 끄는 약이고 발작 자체를 줄이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작이 있을 때마다 뇌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찾아보고 이를테면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적인 문제를 하고 나한테 두통을 유발하는 어떤 트리거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보고 내가 운동이 부족하다.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고 뇌혈류의 순환도 함께 개선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미 편두통이 왔을 때는 초기에 약을 드셔서 염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고 편두통의 일수가 많다면 예방치료 혹은 다른 구조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는 횟수 자체를 줄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실제로 빈도가 줄어요. 줄고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결국 두통을 치료하는 것이 뇌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결국에는. 오늘의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두통을 치료하는 것은 뇌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핵심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편두통은 반복될수록 뇌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만든다. 혈관성 치매가 1.2배, 알츠하이머가 1.3배, 뇌졸중이 1.35배 늘어난다. 둘째, 특히 조짐이 있는 편두통, 만성 편두통 환자는 더 위험하다. 셋째, 두통 일기로 빈도를 파악하고 발작 자체를 줄이는 치료를 받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무겁고 뭔가 무서운 주제에 불안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지만 이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통은 놔두면 네. 점차 커져요. 마치 산불에 불난 것처럼 내가 방치를 하면은 내 머리 전체를 다 점령하고 내 생활 전체를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절대 뒤로 밀어둘 문제가 아니에요. 미루면 안 되죠. 네. 변두통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뇌도 지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통은 알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책 광고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한 땀 한 땀 글을 쓴 거니까 혹시 두통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두통을 앓고 있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뭘 대응을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내가 해당되는 것 같다. 꼭 편두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 두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읽어보고 겪고 계시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조경하 차윤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